이리 오너라. 네, 4월 14일 발간했던 커머더티 원자재 트리커인데 오늘 또 중국 증시가 방금 전에 중국 경제지표가 나와가지고 최지현 연구원 모시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마스크 안 끼는데 최지현 연구원이 마스크를 안 벗겠다고 해서 다양하게 얘는 안 벗고 나는 이렇게 반쯤 해놓고 저기는 벗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윤 인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계속 댓글들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윤 센터장님의 말씀 속에서 리서치 센터의 업무 특성 이렇게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 이리온 통해서 알게 돼서 좀 오해했던 부분들도 사실 예전에 많았는데 그런 거 좀 약간 해소가 돼서 좋았다고 좀 말씀해 주셨고 하여튼 이리온 최고의 방송이라고 칭찬도 좀 해주셨습니다. 맨날 좋은 것만 하지 말고 아니 저도 이제 나쁜 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정말 이상한 댓글은 안 달리고요. 말이 씨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악플이 또 쎄도 악플 쎄.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회사에서 유튜브 딴 회사들은 많은데 우리 안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짜증 확 나가지고 아침에 그때 프로데클러한테 유튜브도 많이 좀 봐주시고 네. 구독자 좀 늘어야 회사에 말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유튜브 좀 이렇게 새롭게 개편해서 하니까 좀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진영 연구원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때 댓글 중에 제가 물어보려다가 좀 못 물어봤는데 유가 관련해가지고 예. 자꾸 롤오버 있잖아요. 예. 그거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그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그게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제 거기 좀 질문이 한 3-4개가 있어가지고 월물마다 달라요. 이제 그게 사실 매 월물마다 지금 가격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지정하기에는 일단은 그 월물별로 변동성에 따라서 스프레드를 갖다가 좀 추산을 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슈퍼 콘텐거죠. 왜냐하면 지금 5월물 WTI를 갖다 보면은 지금 20불이에요. 근데 6월물 같은 경우에는 26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죠. 그럼 여기서 롤오버를 갖다 했었을 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방향만 놓고 보면은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나중 월물들이 그러니까 콘텐츠가 많이 돼 있고 나중 월물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건 맞다. 지금은 어쨌든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제시드리거나 없고요. 이 매일마다 바뀌어요. 이게 유가가 매 월물이 다 바뀌니까요. 네, 여하튼 원래 수수료가 싸지도 않아요 그쪽이. 이거 그렇잖아.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하시니까 문제고 진도 나갑시다. 왜냐면 우리 빨리 지금 마무리 치고서 또 미팅들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왔죠. 일단 소비 많이 깨졌고요. GDP는 예상보다 더 깨졌고요. 투자도 예상보다 더 깨졌고요. 근데 일단은 최악의 국면을 일단 지나가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1분기 때 경기 안 좋았던 건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거는 후행적인 지표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측면에서는 주식은 선행지수니까요. 어쨌든 지나갔다? 위기가 좀 지나가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간이라 봐주시면 돼요. 1분기에 저렇게 깨트렸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더 세게 나왔던 것 같고 사실 그렇죠. 중국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지방정부별로 부양책들 계속 세게 드라이브 걸고 있거든요. 세게 거는 이유가 있었다. 예측은 했었지만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왔지만 시장은 반응 별로 안 할 것 같다는. 네. 원자재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파트가 여러 개 돼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죠. 예, 이번 자료 제목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금은 춤춘다입니다. 이제 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응 전략별로 해가지고 에너지랑 귀금속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을 갖다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연간 전망 자료 제목이 2020년에도 금과 함께 춤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까지도 금은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상대 성과 측면에서도 S&P 500을 갖다가 훨씬 더 압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타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뚜렷할 수 있는 원자재가 귀금속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비중 확대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일단 이거에 앞서서 개별 원자재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노이즈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일각에서 제시한 중국의 엄청난 인프라 기대감, 뭐 부양 기대감 이렇게 말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매크로 단에서 원자재, 특히나 에너지나 비철 같은 애들이 수요가 실물 수요가 개선될 수 있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귀금속, 이번에도 역시나 뒤로는 농산물, 에너지, 그 다음에 비철 금속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번부터는 좀 에너지가 농산물보다 좀 비중 선호도가 높아졌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주식은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 내지는 후행하기 때문에 원자재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주식 측면에서 이걸 갖다 보고 짚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베어리시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걸러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리스크와 기대감을 직시하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갖다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은 그림 3번에서 봐주시면은 제가 자료에도 넣어놨지만은 코로나19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존 확진자라 해서 즉 누적 확진자에서 사망자와 완치 환자를 제외한 수입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수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 때 정점을 갖다 찍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변수이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리하게 변수가 첫 번째 진단 능력의 부재, 두 번째 현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이거 같은 일본이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무증상자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 이건 중국에 해당될 테고요. 네 번째는 외부 유입에 따른 재발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볼 때는 사실 리스크가 언제든 잔존해 있는 건 맞거든요. 분명 좋아지는 건 맞긴 한데 다만 이러한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 추가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말씀드린 건 저는 엔드유저 단에서 기업들의 엔드유저 단에서 가동률이 회복되기까지는 중국의 사례를 봤었을 때 못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실물을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회복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이건 뭐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명 긍정적이에요. 페드에서 뭐 폴른 엔젤이라는 회사채, 즉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 이게 많이 했던 거니까. 그쵸. 중국은 어떤지 사례 좀 얘기해줘.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 사례는 우리가 가끔 내가 캐리페드 에너지랑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은 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례랑 미국이랑 좀 비교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중국이 먼저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대처도 빨랐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과 3월 달에 발행이 실패한 회사채랑 디폴트난 회사채 규모가 일단은 과거 12개월 평균치를 갖다가 200억 위안 가량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증을 한 거죠. 야, 2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과거 위험 구간 대비했었을 때 회사채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수준은 맞아요. 조금 튀긴 했지만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 A 등급 이하 쪽으로 봤었을 때 그들 회사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 대처도 강했는데 최근에 칭화윤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뭐 회사채 쪽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불안감은 잔존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 기업들의 어닝도 잘 안 돌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림 13번과 14번 보시면은
1분기 때 중국 내 창업 기업이 전년 대비했었을 때 마이너스 28.9% 감소했습니다. 영구 폐업한 기업이 46만 곳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명 위험 구간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이러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주목은 해야 된다. 이제 짚고는 넘어가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매크로 단에서 짚고 넘어갈 게 결국 부양책의 실과 허입니다. 저는 사실 부양책에 있어서 이번 부양책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베이스이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거든요. 다만 에너지나 비철금속 단에서 즉 성장을 갖다가 추종하는 원자재 단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진 못해요. 이 정책들이. 왜냐? 지금 나온 부양책들 다 놓고 보면은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G20만 하더라도 11.7조 달러가 부양책이 나왔는데 근데 대다수가 일회성 현금 지원. 대다수가 근데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돈 준다라는 개념보다 400만 원 돈 벌던 사람이 월급이 200만 원이 깎이면은 여기서 정부에서 100만 원 보장해 준다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현금 지원 그리고 유동성 일반적인 그냥 유동성 공급은 실물단에서 뭔가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뭔가 해결된 것도 없고 중국은 인프라 하겠다라는데 이건 신형 인프라지 전통 인프라 단에서 규모 면에서 보면은 크게 긍정적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GSCI 원자재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이게 가파른 V자 반등 갖다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게 U자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책에 있어서 중국을 갖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대감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이고요.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과거 우리가 부양책을 기대를 해요. 금융위기 때 중국이 해줬던 그 역할. 그래서 그림 22번에 2009년도 때 중국의 부양책이 4조 위안 규모였어요. 그 구성비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전력 인프라예요. 두 번째가 재해복구. 말 그대로 지진이 났었으니까. 그때 마침 쓰촨 대지진이 났었으니까 재해복구가 긴급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주택, 유틸리티 순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철금속이나 철강이나 내지는 에너지 쪽에서 급격하게 수요가 빨아들일 만한 호재가 나올 만한 이슈였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23번을 봐주시면 올해의 인프라의 방향은 뭐 지하철이 있는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5G라든가 AI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말 즉슨 질적 성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테크 쪽에 단에서의 뭔가 긍정적인 이슈죠. 근데 반대로 일반적인 우리가 기억하던 전통 인프라 쪽이나 월드 이코노미 쪽은 별로 과거와 그쵸. 다르고 지금 그거는 뭐 글로벌하게 동일한 현상 아닌가? 지금 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의 부양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 지금도. 부양책 아니 그래서 섹터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 그쵸. 주장은 지금 뭐 맞습니다. 5G나 반도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쪽으로 뭐 전기차 쪽도 배터리 쪽도 좋은 것 같고 막 그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올드 이코노미 쪽은 내가 봤을 땐 답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무려 망하게를 놔두는 느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부양책 그래서 계속 과거랑 자꾸 비교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되게 약해 보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랑 비교하면 그래서 에너지랑 비철단에서만 접근하면은 이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부양책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쉘 기업들 몇 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렇죠. 사실 방향성 근데 자체가요. 그게 망하니까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갖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 거고. 국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이슈들 은행 계속 해도 두산중공업 차익도 다 못 갚아요. 지금 4조가 넘는데 올해 돌아오는 게. 지금 뭐 솔라스 팔고 이거 다 팔아봤자 2조인데. 근데 뭐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런 비즈니스 쪽들은 그냥 투자하면 안 되지 그쪽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은 너무 뻔한 건데 중국도 나 이걸 보다가 오늘 탁 들어오는 게 중국은 그 대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쪽 투자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전 인프라 이제 에너지 쪽이나 비철금속단에서 이런 우리가 하는 국영제단에서의 이런 기존의 원자재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비철금속이라는 게 사실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인프라, 근데 부동산 개발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인프라 쪽에서는 솔직히 다 신형 인프라 쪽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원전 이런 이제 비철금속이 올라가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만만치가 않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미국이 왜 달러 수합을 한 거냐면 이머지 쪽이 안 좋거든. 예. 걔네 망할 것 같으니까 걔네한테 달러 빌려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준 건데 그 에너지 쪽이 다 돌아서 저희 이 커머디티 쪽이 돌았으면 그쪽이 돌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사실 이 비철이나 에너지 쪽은 제일 많이 쓴 게 이머징이에요. 이머징 국가들 많이 쓰는데 지금 이머징 국가들을 보면은 재정 부양을 갖다 할 만한 여력 있는 애들이 잘 안 보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이 앵꼬 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제 쪽이고 국영제단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하면은 그런 구리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해요.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도 확충하겠다 했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그래서 전력 공급이 이게 나라가 크다 보니까 전력 공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해요.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특고압 송전 설비를 갖다 증설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이 된 건데 다만 특고압 송전 설비 투자 규모는 연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늘어났는데 특고압 송전 설비도 어쨌든 전력망 인프라 안에 속한 인프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체 전력망 인프라를 갖다 놓고 보면은 당초보다 연초보다 이제 투자 계획이 목표치가 상향 조정은 됐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2%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거는 이 방향성 자체가 결을 달리하고 있다. 과거랑. 그리고 부동산 개발도 판자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단에서의 뭔가 수요를 갖다 크게 기대는 제한적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은 유가에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유가 얘기 좀 합시다. 예, 유가를 갖다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번 달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분기로 치면은 2분기가 바닥이라고 보는데요. 바닥이라면 막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 너 왜 그래 또? 얼마나? 저는 일단은 지금 너 말 책임져야 돼. ETN도 막 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정도. 근데 저는 선물로 투자를 갖다 하실 때는 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단순 ETF로나 이렇게로 하시면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권하신다면은 선물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에너지 기업 대형 기업 중심의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 중심의 투자를 권하는 바고요. 엑슨모빌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냐면은 포워드 커브를 갖다 그렸을 때 지금 5월물이 20불 WTI 기준으로 6월물 같은 경우에는 26불이에요. 그 뒤로 갈수록 콘탱고가 커져요. 근데 콘탱고의 방향 자체가 의미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는 소리예요. 미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어쨌든 유가의 방향성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신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ETF 통한 투자보다는 물론 이 개별 ETF마다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좀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가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가 4월 달에는 조금 더 바닥을 갖다 다지고 5월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한다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원자재에서 귀금속이 가장 강하다고 했는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비중 갖다 원래 1분기 때 아예 완전 쫙 줄였는데 2분기부터는 조금 소폭 확대하는 방향성 갖다 놓고 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산인데요. 감산 되게 유의미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되게 저평가를 하고 계신데 왜 유의미하냐면은 분명 당장 수급 개선 이걸로 못해요. 왜냐면 수요가 빠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뒤에 차트들도 제가 넣어놨지만은 항공기 운행이 거의 90%가 셧다운 됐어요. 거기다가 뭐 가솔린, 디젤료도 수요가
사실 나가 다니지도 않는데. 그쵸. 우리나라야 사실 양호한데 우리나라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프랑스에 있는 제 지인들 갖다가 연락을 해보면은 프랑스 지인은 어떤 프랑스 사람이야? 예예. 이게 너무 멋있었는데. 이게 차가 안 다녀요. 거의. 중국도 지금 풀렸다라고는 하는데 차가 안 다녀요. 거의 안 다녀요. 풀렸다 해서 그나마 나갔는데 제 지인들도 보면은 이제 제 중국인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지인들 갖다 보면은 예전보다 많이 나왔죠. 근데 여전히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디젤료 즉 운송 쪽에 단에서의 이런 에너지 수요가 여전히 더디다라는 거죠. 회복 속도도.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반적인 수급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게 회복된다는 거는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 측면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분기 때 유가가 급락했었던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요 쇼크죠. 코로나발. 두 번째는 공급 쇼크입니다. 즉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리스크.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가가 하반 경직성이 여기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코로나발 이슈가 분명 앞서 언급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회복되는 데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이 가동률이 회복되기까지가 엔드유저 단에서는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인 다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본다면은 어쨌든 그럼 회복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에서 어쨌든 저는 유가가 이 4월 달이 바닥이라고 계속 놓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해준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우디는 또 별도로 200만을 갖다가 쿠웨이트랑 UAE랑 같이 더해준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 미국도 200에서 300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 제가 추정을 갖다가 조금은 해봤는데 페이지 20페이지를 갖다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구체적인 감산 계획을 갖다 논한 건 없어요. 텍사스주 예에는. 근데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게 결국에는 이 자연 감산이에요. 물론 러시아나 사우디는 탐탁치 않겠지만은 그럼 어느 정도로 자연 감산? 즉 말 그대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셰일들의 파산이죠. 또는 캐펙스 투자를 갖다 축소를 통해서 감산인데 이게 어제 셰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코너코필리스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갖다 확 줄이면서 BEP를 낮추는 대신 산유량을 갖다 22만 배럴씩 급감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랑 비슷한데 그림 41번처럼 BEP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의 에너지 기업은 세 종류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오일 메이저들이나 이런 애들 생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셰일이지만은 송유관이 달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철도를 통해서 운송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운송 비용이 더 비싸요. 일반적인 이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못해도 사실 기존 비용 자체가 15% 정도 더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EP가 높은 편인데 얘네들이 가장 리스크가 높고 얘네들 단에서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42번처럼 셰일 기업들의 상장사 40곳을 갖다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다수가 BEP를 갖다가 현재 유가를 다 상회를 해요. 그나마 코노코필리스는 원래 40불이었다가 지금 30몇 불대, 30불대 초반으로 내렸어요. 캐펙스를 줄이면서. 그러면 중요한 건 매출단에서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 결국 이자 상환 리스크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봐줘야 되는데 그림 44번에 봐주시면은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리스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갖다가 이제 좀 100% 이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16년 저유가 시절 대비했었을 때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은 많이 낮춰졌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 유동 비율은 여전히 낮다라는 거예요. 유동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나와서 유동성 리스크가 나왔었을 때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든 빨리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말해요. 근데 유동 비율이 대다수가 100%를 갖다 언더하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키한 기업이 많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45번처럼
셰일 기업들 대다수가 올해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다 줄여놨고요. 이 유동성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하세요.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를 갖다 감산하게 될까를 갖다 추정하기 위해서는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댈러스 연준에서 서베이를 갖다 한 결과 대략 130개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현재 WTI 가격이 $40를 갖다가 하회 시 얼마 동안 기업들의 당사의 지불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 즉 한마디로 이제 파산의 한계 가능성이죠. 1년 미만이 15%예요. 즉 최소 못해도 1년 미만 안에 15%가 파산할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왜냐? 저는 어쨌든 40불로의 회복 가능성을 전 하반기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3개월 동안은 리스크라는 건데, 그걸 감안했었을 때 대략 7%에서 8% 정도가 파산한다고 좀 가정을 해봤어요. 그걸 가정을 해보면은 그림 47번처럼 0.8초 달러의 에너지 하이힐드 회사채 중에 일부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면은 못해도 산유량이 자연 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155만 배럴이에요, 일간. 그럼 155만 배럴이면은 여기다가 텍사스주에서 자체 감산을 갖다 한다는 것 갖다 감안을 하면은 200만이 넘어가요. 그걸 감안하면은 미국이 주장하는 200에서 300만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 4월 초 때부터 미국은 산유량이 60만이 감소한 상태고요. 미국은 뭐 이렇게 회의에서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감산하는 상태다. 예. 사실상 미국은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실 필요 없고. 유가는 올라간다. 예, 최근에 뭐 오일 메이저에서 뭐 반대하지 않았느냐, 반대했죠. 근데 오일 메이저도 증산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조차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캐펙스 투자를 갖다 다 줄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EP를 다 낮춰놓는 거예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어떻게든 단가 자체를 다 낮춰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많이들 얘기하는 금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예. 최지현 연구원 생각도 동의한가요? 예, 저는 작년 연간 전망 때도 2020년에는 무조건 금과 춤추자라고 말씀드렸고, 유가랑 금 둘 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비철도 사실 오르긴 해요. 여기서 바닥 잡긴 하는데 대신 비철이나 에너지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귀금속이 가장 압도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11년 만에, 즉 금융위기 이후로 11년 만에 돌아온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3월 중순 때인가요? 그때 연준에서 QE를 갖다 발표했었을 때 자료 제목을 스트롱 바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게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때는 저는 온스당 $1,800 선을 갖다 도달하고,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갖다 경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제가 알기로 $1,920 정도였는데요. 2011년 때 그거를 한 번 더 재경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 방향성은 어쨌든 유효하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에 있어서는 결국엔 금을 갖다 움직이는 방향성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이자 자산으로서 금이 탁월한 지금 좋은 환경을 갖췄는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탁월한가. 이거를 갖다가 추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무이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죠. 왜? 제로금리 상황인데, 그러면은 금은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중앙은행은 어쨌든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지를 해줘야 돼요. 그 수단으로 금을 갖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 우려가 커요. 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디플레라고 할 수 있겠죠. 디플레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근데 지금의 디플레가 금한테 사실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실질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점이죠. 왜? 그림 51번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실질 금리가 왜 상승할 리스크가 제한적이냐면은,
결국 제로금리 상황이잖아요. 정책금리가 픽싱돼 있고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정상화나 금리를 갖다 정상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상황이 원체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리스크는 일단 배제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쨌든 유가가 조금만 튀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가의 기저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유가가 작년 2분기 수준까지 올라와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제한적이고요. 하반기까지 다 놓고 받으라도요. 다만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 실질금리가 제로금리 상황에서 픽싱돼 있다고 보면은 고정돼 있다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올라가줘도 유가가 조금만 튀어도 결국 실질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의 관계를 그리는 금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너 뒷얘기 아닐까? 근데 그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세 번째는 유동성인데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림 52번에 유동성과 금은 항상 같이 가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에요. 대표적인 차트로 미국의 재정 수지를 했다 GDP 대비 재정 수지를 역축으로 그려서 금 가격이랑 같이 보면 역사적으로 재정 수지가 더 마이너스로 갈수록 금은 그때부터 상승 모멘텀을 받기 시작해요. 실제로 보시면은 밑에 차트인 같은 이 연준의 이제 대처 대표랑 같이 비교하시면 더 뚜렷해요. 그 상황이. 2008년 11월 25일 날 연준이 QE를 갖다가 원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제한 QE를 갖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조금 더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이걸 감안을 하면은 금은 지금부터 이제 상승 동력을 받고 이제 움직일 타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을 때 그 중국이 좀 많이 부양을 과하게 하면서 인플레 기대가 좀 생겼던 시기였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좀 간단치 않잖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죠. 지금 제로금리 상황이잖아요. 제로금리 상황인데 결국에는 실질금리가 여기서 더 이제 더 위로 올라갈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있어서. 나도 이거 좀 고민했던 주제여서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합시다. 이 부분은 하여튼 되게 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이거는 어차피 우리 녹음하는 거 시간이니까 2009년, 8, 9년과의 좀 차이점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27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그 차이점에 있어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이 3월 달에 무역 갈등이란다. 저 쇼크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못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금도 버려야 할 때 아니냐. 이렇게 전화 문의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땐 그랬지.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2008년을 갖다 예를 들자면은 그림 53번에 이때 보시면은 주식이 급락을 했었을 때 금도 같이 동반을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달러의 현금 보유 수요라고 볼 수 있는 리보 OIS 스프레드도 튀고 달러 인덱스도 튀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2008년 11월 25일 날 연준이 QE1을 실행을 하고 어쨌든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 갖다가 사전 차단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리보 OIS 스프레드가 상단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상단이 제한돼 버렸죠. 근데 주식보다 먼저 금이 선제적으로 하반 경직성이 강화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놓고 보면은 금이 90.6%의 수익률을 낸 반면 경기를 선행하는 주식인 S&P 500 같은 경우에는 46%의 수익을 냈습니다. 즉 상대 성과나 하반 경직성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한 게 금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역시도 그림 54번처럼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지금 금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직은 준비 단계라고 보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위기 구간이 더 될수록 연준이나 이런 애들은 더 QE를 갖다 할 것이고요. 더 이제 유동성을 풀 것이고요. 그걸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은 금한테 굉장히 매력적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 게 제가 아까 이제 그림 52번 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좀 흥미로워 보여가지고요. 2008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연준이 이게 자산을 확 이렇게 늘리면서 네. 그 금 가격이 근데 보니까 좀 후행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사실 좀
바로 반영이 안 되고 네네.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어차피 연준 자산이 또 이렇게 막 수직으로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언젠가 좀 완만해질 텐데 네.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금은 좀 후행적으로 계속 좀 올라간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은 유동성이 풀린 상태거든요. 인플레 기대가 생겨야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린 상태고 거기다 중요한 거는 실질 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금이 같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다음으로는 비철금속입니다. 구리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구리는 어쨌든 여기서 하반 경직성 강화됐다. 다만 올라가는 회복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점에 계속 우리는 경기와 더 있고요.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기 때 레인지를 갖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닫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회복은 맞다라고는 저는 계속 보고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좀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를 놓고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구리의 수요의 50%를 차지한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갖다 먼저 나타내서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이외 지역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긍정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 중국은 이미 2.8조 위안의 대규모 소비 쿠폰을 갖다 발급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거기다가 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밑바탕 되는 뭐 번호판 발급 규제 완화라던가 뭐 광저우시만 하더라도 XEV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매 시에는 우리 돈으로 한 140에서 150만 원 보조금 지급하겠다 얘기를 해줬고요. 즉 운송이나 공산품 단에서 구리 수요가 낙관적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림 57번과 58번을 봐주시면 미드스트림 단에서 중국의 전기동 수요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그림 58번처럼 이 실질적으로 구리의 수요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프리미엄을 선행하는 전기동 수입 마진 지표가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건설이나 인프라 단이에요. 그림 61번이랑 62번 봐주시면은 건설이나 인프라 단에서는 크게 뭔가 주도할 만한 게 잘 안 보여요. 건설도 사실은 이게 건설이나 인프라 모두 투자를 갖다가 상반기에 정부에서 집행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하반기 때가 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구리의 최대 수요 주체는 얘네 두 개인데 얘네가 좀 부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크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인데 일단 글로벌 두 번째 수요 주체인 이제 유럽이 20% 차인데 유럽을 보면은 일단 자동차형 수요를 갖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뭐 저희 자동차 섹터 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CO2 배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형 구리 수요가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건설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코로나가 이슈가 회복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 못해도 2분기 때는 조금 개선이 제한되지 않을까. 미국은 인프라나 건설단에서는 조금 양호한 수준인데 이게 당장 착공 들어가기엔 좀 제한적이고 자동차나 가전기기나 전자기기 단에서도 수요가 조금은 둔화된 상황을 갖다 감안하면은 조금이 아니죠. 자동차는 거의 2008년 수준인데 어쨌든 이거에 있어서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 좀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금 왜 하반 경직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공급입니다. 34페이지 봐주시면은 코로나가 수요만 때린 게 아니라 공급도 때렸어요. 즉 광산들이 가동을 못 돌려요. 지금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뿐만 아니라 모든 광산들이 지금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은 세 가지의 셧다운이 발생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중국에서 글로벌 최대 전기동 공급처인 중국이 3월 11일 날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동제라는 신규 캐파들을 갖다가 증설을 통제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 말즉슨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갖다 일부 차단될 수 있는 요인이겠죠. 두 번째는 2차적으로 이제 광산에서 발생을 해요. 캐시 코스트상 90분위에 속하는 광산들이 가장 리스키한데 그림 73번 보시다시피 구리 가격 자체가 AISC 코스트라 해서 캐펙스 투자나 이런 비용들을 갖다 다 감안한 캐시 코스트를 하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광산들이 셧다운에 들어갔어요. 무기한 셧다운에. 세 번째는 라스반바스나 또는 초대형 광산들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자기 근로자 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셧다운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병목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이제 가격에 무작정 이제 그러면 가격이 튀느냐 이거라기보다는 이 제한적인 이유가 재고죠. 상반 이제 1월 달에 리스타킹 시즌 때 중국이 재고 비축을 크게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았어서 기업들이 재고 비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이 재고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재고를 갖다 감안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고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기금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가장 우호적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바닥 다시 올라간다. 비철도 바닥 다지지만은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은 더딜 수 있다. 심플하게 유가도 금도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죠.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묻혀가지고 지금 답변하다가 네, 마무리 쪽 하시죠. 지금 빨리 전화를 해야겠네. 네. 지금 계속 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마무리 쪽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 이리 와.